배당은 결국 임차인의 배당이 중요하다. 배당 방법은 순위와 안분으로 구분을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하나를 지칭하면 물건인 저당권은 등기된 순서대로 배당을 한다. 채권인 가압류는 같은 순위로 안분 배당을 한다.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은 파트 5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앞에 임차인 분석했을 때 어떠셨나요? 13강에서는 사례로 알아보는 임차인 권리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넣어드렸는데 어떻게 연습은 좀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 과정에서 이제 배당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임차인의 배당과 연결돼야 그 다음에 입찰가 선정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먼저 공지를 합니다. 배당은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돼요. 배당을 공부해서 그걸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공매나 MPL 등 그런 관련된 사건을 다루지 않는 한에는 경매에서는 대부분이 배당하는 부분을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은 낙찰자가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낙찰자에게 연관 있는 사람은 임차인뿐입니다. 소유자의 배당은 저희가 관여하진 않아요. 하지만 소유자의 배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명도하는 게 좀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유자의 배당은 보지만 실제로 배당은 임차인 분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 받아가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이 배당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이해하셔도 경매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배당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매 기초반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회원님들이 들으실 때 이 배당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난관에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실제로 경매 물건 들어갔을 때 배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그 이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배당 그것이 궁금하다. 배당은 이제 소유자가 있을 때는 배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없어요. 소유자의 물건들은. 그리고 배당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명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일 때에는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말소 기준 권리 이외에 사라지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는 배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입찰할 때 인수 금액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수 금액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입찰가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임차인이 배당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명도도 달라집니다. 차후에 명도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그리고 일부 배당받는 임차인 아무것도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다 날리고 나가는 임차인 이분들의 그 저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배당과 연결된 보증금을 얼마만큼 회수해 가는지가 어떻게 보면 명도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배당은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입찰가 선정에도 중요하고 명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배당이라는 거는 경매가 진행된 주택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집행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낙찰자가 참여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그 금액으로 나눠 갖는 것, 그게 배당입니다. 근데 이 배당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요구해야지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미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겠다는 표시를 해야지만 그 사람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1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법원에서 정하는 날짜까지 배당 요구해야지만 다 받아줍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을 했는지 그 날짜를 비교해서 보는 습관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배당권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저희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곧바로 한다고 했죠. 이틀 안에 경매를 등기를 딱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등기부 등본에 이제 기록된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 배당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그 배당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채권자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근저당권자가 신청했을 수도 있고 가압류를 걸었던 사람이 신청했을 수도 있고 뭐 담보 가등기로 신청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경매를 신청한 사람
당연 배당권자로 그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 배당권자란 이미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당연 배당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을 공지한 다음에 그 이해 관계자들에게 다 통지서를 날린다고 했죠. 배당을 법원에서 받고 싶으면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임차인에 관련된 이 사람들, 전세권과 임차인은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특히 전세권자 중에서 선순위로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분들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인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전세권자나 임차인,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연 배당권자는 등기부 등본과 경매 기록에 있는 서류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고 그 대신에 이 당연 배당권자들은 배당 금액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구 배당권자들은 차후에 한 번 더 신청하라고 왔을 때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 배당권자와 요구 배당권자의 그 차이가 조금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배당 요구 종기일안에 꼭 해야 되는 사람은 임차인이다. 전세권이나 임차권 둘 다, 모두 다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된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다. 전액 인수다. 이렇게 보십니다. 우선 변제권 했을 때 대확배위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고 했죠. 지금은 이사 들어갈 때 대부분 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요 날짜가 이 배당하고 연관된 겁니다. 배당의 기준에서 만약에 같은 날짜에 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막 할 때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도 같이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확배위의 확정일자는 이 배당을 받기 위한 방법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분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입찰하기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나 문건서류 접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경매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서 임차인이 굉장히 강력한 두려운 대상입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배당 요구 종기일 바로 직전에 그거를 철회했다. 그럼 이건 전부 다 인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정에 갔을 때에도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입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서류를 열람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 명세서하고 현황서를 그 자리에서 모니터로 확인을 꼭 해요.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입찰하기 전에도 매각물건 명세서를 현장에서 그래서 열람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당 요구는 철회도 가능하구나.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철회가 가능한 거구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확인을 한번 하고 들어간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입찰자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임차인이다. 그리고 전세권의 배당 요구가 조금 다른데 원리만 이렇게 된다라고 아시고 그냥 전세권자도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책에서 이제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말소기준 권리와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 사이에 전세권 신청한 사람, 이 사람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전에 이미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그리고 경매 개시가 진행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들어온 전세권자들 후순위잖아요. 실제로 후순위 전세권자는 저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순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대신 순위가 많이 밀리겠죠.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를 무조건 해야 된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그 각각 두 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할 때 저희가 사택으로 이용하는 거 예를 들었잖아요. 사택으로 이용할 때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다가 보니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세권에는 전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용하겠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집을 한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권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만 가지고 하는 경우와 전세권과 임차권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영향력 파워가 좀 다르죠. 보통 한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봐도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등기까지 설정해 놓은 사람이다. 제일 막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들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려고 그러면은 임대차 만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세권은 들어가는 시점에서 설정해 놓는 거죠. 나 여기 사는 임차인이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곧바로 경매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는 비용은 들기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장치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 확인은 필수다. 그럼 법원에서 실제로 배당하는 금액은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배당금을 관리하는 곳을 배당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매각 대금하고 그리고 지연이자 그리고 항고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고보증금은 절차상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할 때 거기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넣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항고보증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항고보증금을 신청한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 받은 거는 이렇게 배당하는 재단에 같이 들어가서 배당 금액에 포함돼서 배당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배당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걸 항고보증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 매수인의 매수보증금이라는 거는 경매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납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보증금은 이 낙찰했던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보증금을 이 배당재단에도 넣습니다. 발생한 이익들이 있으면 이 경매 사건에 넣어서 거기에서 합산을 해서 그 금액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배당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연납한 경매 신청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을 뺀다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 비용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소유자가 돈을 준다라고 해서 그 오래된 누수, 결록 공사를 비용을 먼저 줬다든가 대금을 받기 전에 경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소유자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실행을 했는데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해당 부동산에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도 이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런 비용이 들었어요라고 신청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보면은 원상 회복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려 놓고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인테리어한 것들, 자기 취향에 맞게 한 것들은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혹 가다가 경매 사건을 보면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했다.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임차인 유치권 신고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금액들이 생각보다 소소해요. 200만 원, 300만 원, 조금 더 큰 금액도 있지만 이 유치권 신고가 되면은 저희가 대출을 못 받거든요. 그 금액이나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공사 대금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200만 원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명도비로 조금 얹어주고 유치권 신고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또 수월해지거든요.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한 것 같은 거를 유치권 신고로 이렇게 되돌리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실제 필요 비용에는 인테리어 공사나 수리비, 그 집의 가치를 올리는 데 들어간 비용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총 금액에서 집행 비용과 필요 비용을 뺀 나머지가 실제 배당 금액이 돼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눠줄 때 채권자가 등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채권자가 있잖아요. 근저당 채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고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없으면 굉장히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배당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순위는 지금 봤던 경매 집행 비용, 그리고 2순위는 최우선 변제금하고 임금 채권, 그리고 3순위는 당해세, 4순위는 우선 변제권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뒤에도 있는데 이 4순위까지만 보시라고 해요. 이 안에서만 해결하면 된다.
주택에서는 배당 순위를 4순위까지 검토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세 임차인은 보증금이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액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 변제 금액을 먼저 배당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2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온 임차인 있잖아요. 전세로 임차한 사람들이 여기 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순위를 보게 되면 월세 보증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최우선 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고, 그리고 전세로 산 사람은 그 다음으로 배당을 받는구나. 월세 임차인과 전세 임차인의 받아가는 순위도 실은 다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배당 순위는 접수 날짜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당을 하고, 만약에 우선 변제권의 날짜가 같다고 하게 되면 접수번호 순서로 배당한다라고 해서 그 하위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매 사건이 워낙 많았으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순위를 정해서 배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중에서 당해세가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해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모든 세금에 해당되진 않아요. 경매가 진행되는 그 경매 물건과 연관된 세금, 얘를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금을 압류할 때 보면은 그 세금 압류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은 수원시에 있는 물건인데 그 압류한 그 기관은 서울시예요. 그럼 얘는 당해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원시에 있는 물건인데 수원시에서 세금에 대한 징수를 했다. 그럼 얘는 당해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해당하는 경매 물건에 연관된 세금은 당해세로 3순위로 먼저 비용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당을 해준다. 그래서 당해세란 그 경매 물건에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보다 앞서서 배당이 되죠. 아까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4순위였는데 당해세는 3순위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그건 또 주의를 해야 되죠. 만약에 당해세가 있으면 먼저잖아요. 근데 이 당해세 세금하고 그 기일을 정확히 저희가 알지를 못해요. 경매에서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순위가 인수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 세금이 좀 많아서 배당을 받아가 버리면 나머지를 또 인수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세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당해세 중에서 국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구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라고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 종목을 보게 되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종합부동산,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구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재산세, 지방교육세, 뭐 자동차세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해세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주의해야 되는구나. 왜냐? 당해세가 이 선순위 임차인의 그 4순위보다 3순위로 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해세는 그 해당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그 세금이어야 된다. 그리고 당해세의 금액은 여기도 배당 요구일까지 청구를 해야 돼요.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통지하는 내역들을 보면 세무서, 그다음에 국민연금 여기 관련된 그런 것도 다 발송이 되고 관련된 세금이 전부 다 접수가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세금도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전부 다 발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위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이 부분은 저는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경매에서는 이 날짜를 알기도 어려운데 세금으로 공매를 넘겨서 진행하는 공매 사건은 법정기일이라든가 날짜들을 이미 알려주고 있어서 조금 더 쉬운데 경매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 세금의 말소 기준 걸리는 세금의 압류 걸잖아요. 압류하는 날을 기준으로 말소 기준을 정리를 하는데 이 배당할 때는 이 압류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 접수됐던 그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를 법정기일로 본다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시점보다 세금이 체납이 된 건 그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기일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저희가 자진신고하는 거는 양도세가 저희가 자진신고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저희가 신고한 날짜, 얘가 이제 법정기일이라는 기일이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 뭐 재산세 이런 거는 몇 월에 나오는 재산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기일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세금의
순위에 그 압류가 걸린 것, 특히 당일세가 걸린 것들을 그 순위를 정할 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세무서를 찾아가서 연락을 하거나 해도 세무서에서는 잘 알려주진 않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탐색을 하죠. 근데 이 탐색하는 것도 누가 있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만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 이 과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일세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임차인보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게 권리 분석이 더 쉽다. 이런 배당 같은 거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인 거예요. 입찰할 때는 검토하는 것들의 순위가 있는데 임차인이 있을 때 검토할 게 제일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또 임금채권, 아까 2순위로 임금채권이 있었잖아요. 임금채권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제 신청하는 건데 2순위에서 인정해주는 배당은 최종 3개월,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 인정하는 범위가 이 범위입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낙찰 금액과 상관없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금채권을 먼저 배당하는 것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을 배려해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이 되고 어떤 소송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을 견뎌야 되는 시간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우선 변제권도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금을 못 받은 사람도 힘든 사람을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가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가압류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통 개인이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여기에서는 일단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들어가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채권하고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볼 때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배당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2순위에 있는 것들은 임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걸로 먼저 확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만요. 소유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자 있을 때 이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권은 그 후순위에 있는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받는 금액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넘어올 때 경매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먼저 검토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입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이 임금채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한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배당 순위는 4순위까지만 신경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1순위가 경매 집행 비용이고 유익비와 필요비 먼저, 그리고 2순위는 최우선 변제와 임금 채권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3순위는 당일세, 이거 경매 사건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4순위가 담보물건, 그래서 전세권,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저당권, 뭐 담보가등기,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이거는 임차인이 대확 배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찍었을 때 4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구나. 배당을 해줄 때 이 확정일자를 보고 순위를 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해세 이외에 국세와 지방세. 그래서 이 내용이 4순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임금채권, 여기 담보물건보다 뭐 늦은 조세채권, 공과금, 일반 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워요. 거의 다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4순위까지만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 대금에서 배당하는 거 보면은 이 밑에 순위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 위에서 배당이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1순위는 경매비용, 그리고 2순위는 소액 임차인이나 임금채권을 못 받은 사람, 세 번째는 해당 물건과 연관된 세금, 그 다음에 임차인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때는 이 앞순위에 있는 것들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당해세를 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옥션원에서 배당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예상 배당표도 요렇게 뒤에 나와요. 인제 차후에 모의찰과 연관될 때 한번 들어가서 경매 정보지 보여 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예상 배당표 하는 내용이 보면은 '이거 굳이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따져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실은 들어요. 하지만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고서 보는 거하고 그냥 모르겠는데 얘를 믿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 순위부터 4 순위까지 좀 알고 싶다라고 했고 그 뒤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1 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 여기 경매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경매 비용은 정확히 저희가 알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인제 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한 1% 에서 2%대 사이로 잡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순위는 경매 비용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2 순위 최우선 변제하고 임금 채권이 여기 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2 순위 최우선 변제와 임금 채권은 없어서 곧바로 당일세인 3 순위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죠. 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순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4 순위입니다. 4 순위에는 근저당,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주택임차인, 그다음에 근저당, 압류 여기까지가 이렇게 4 순위. 여기에 해당하는 당일세 이외의 조세채권, 압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인제 낙찰돼서 배당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배당하는 거가 벌써 미배당이 여기 4 순위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뒤에는 배당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가 많다고 그래서 배당을 다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은 낙찰금에서 이렇게 배당하다 보면은 이 뒤에 5, 6, 7, 8 순위까지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우리가 4 순위까지 신경 쓰는 거는 요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때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밑에는 실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예상 금액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실제 입찰가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미배당 받는 금액만큼 높여서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라 그러면 여기 확정일자를 받은 요 임차인도 배당을 다 받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상 배당표에 계산되는 거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실제 시세하고는 좀 다르고 입찰 가격하고 다르죠. 그래서 차후에 거기다 금액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미배당 받는 최저 금액으로 했을 때 미배당 받는 금액만큼 내가 올려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인지 이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면 지금 고민하고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순위까지 신경 써도 되는 이유는 임차인의 배당 여부 때문이다. 그럼 이제 배당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을까요? 물건하고 채권이 있습니다. 물건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시간 순으로 배당을 하고 그리고 채권은 안분배당이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계약에서 비롯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인이나 성립 시기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받을 사람들의 평등하게 분배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배당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은 시간순, 순위대로 배당해 주는 것, 채권은 나눠서 갖는 것. 말은 조금 어려운데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말들이죠. 물건은 순위 배당, 채권은 안분 배당이구나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건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왜 임차권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은 채권인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물건의 지위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가장 많이 보는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거기에서 가압류는 채권이고 나머지 인제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 거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느냐 여기에로 다 귀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은 순위배당, 채권은 안분배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인제 배당 방법으로 물건의 순위배당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건의 순위배당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고 돈을 빌려준 시간 순으로 배당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마련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낙찰된 금액이 1억 2천 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앞에 뭐 경매 비용 이런 거는 인제 빼고 여기서는 어떻게 배당하는지 원리를 알기 위해서 걔네들은 좀 뺐습니다. 근저당이 3 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네
얘네들은 다 물건입니다. 그쵸? 그래서 시간 순으로 배당이 됩니다. 제일 먼저 등기가 된 근저당을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정리해 놓고 순위대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5천만 원의 물건이 채권 금액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당 금액을 5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을 배당하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이 3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등본에 찍힌 날짜 순서대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당할 금액이 1억 2천인데 총 받을 금액은 1억 5천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물건은 돈을 빌려준 순서대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배당을 다 받지만 세 번째는 3천만 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순위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에 대한 안분배당을 한번 볼게요. 채권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이제 가압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간의 거래. 그래서 원인이나 시기를 따지지 않고 순위를 같은 걸로 봐요. 먼저 했던 가압류나 뒤에 했던 가압류나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등기 순서와 상관없이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한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안분배당은 이런 공식으로 합니다. 배당할 금액과 자신의 채권 금액을 곱한 다음에 그거를 총 채권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이 똑같이 배당할 금액이에요. 그랬을 때 가압류만 채권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채권의 금액이 각각 5천만 원이에요. 받을 금액들이. 그랬을 때 실제로 얘네들은 순위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가압류를 신청을 얘가 먼저 했지만 실제로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개인 간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순으로 하기에는 얘네들은 조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안분배당을 합니다. 아까 방금 봤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일 경우에는 전부 다 순위 배당을 하는 거고 지금처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안분배당을 한다. 순위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비율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똑같이 나누니까 이제 금액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 5천만 원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1억 2천이니까 나누기 3 하면 되잖아요. 3명이니까 금액으로 나눠서 그랬더니 각각 4천만 원씩 배당이 되고 미배당 금액은 각각 1천만 원씩 있어서 총 합계는 3천만 원. 아까 물건하고 똑같은데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각 1천만 원씩이다. 이렇게 보시죠. 아까는 한 사람이 몰빵해서 못 받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채권의 안분배당이다.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한번 정리해 보면은 배당할 금액은 1억 2천인데 배당받을 총 금액은 1억 5천이었다. 근데 채권은 순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n분의 1씩을 해서 똑같이 나눠 갖고 각자 1천만 원씩 배당받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위 배당과 안분 배당은 이해가 됐죠. 이제 문제는 이 순위배당과 안분배당이 섞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라 근저당 밑에 가압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채권자들 사이에 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때 첫 번째는 안분배당을 한다. 2단계로는 자신보다 낮은 소순위의 안분배당 금에서 자신의 부족분을 받는다. 어려워요. 그쵸? 저도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물건과 채권이 있을 때 순위에 따라 근저당과 같이 물건이 우선하면 순위배당을 하고 가압류처럼 채권이 우선하면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소 기준이 가압류였다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안분배당을 먼저 한다는 얘기고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었다 그러면은 순위배당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었어. 그럼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분 배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안분 배당을 할 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배당을 받고 끝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근저당은 이제 얘가 말소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순위로 말소 기준이 근저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저당이 됐을 시점에서는 얘는 안분 배당이 아니라 순위 배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안분 배당을 했던 거에서 얘가 부족한 만큼 뒤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4천만 원으로 처음에 안분배당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총 받을 금액이
5천만 원이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는 근저당에서 싹 끌어와서 여기다가 주고 이 사람은 이거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이 가압류는 4천만 원, 근저당은 5천만 원 다 받고 맨 마지막에 순위의 꼴찌에 있는 근저당은 3천만 원만 배당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는 이게 조금 어려워서 얘는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강의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배당할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배당 총 금액이 1억 5천이다. 그랬을 때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1차로 안분 배당을 하고 4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그리고 이 근저당은 물건이므로 부족분 1천만 원을 여기 3위 근저당에서 흡수해서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세 번째 근저당은 자신보다 선순위인 이 근저당에 1천만 원을 뺏기고 3천만 원만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밑에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배당에는 세 가지가 있다. 순위배당, 안분배당, 그 다음에 안분 후 흡수배당. 위에서 흡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분 후 흡수배당. 이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 배당은 세 가지 순위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채권만 있을 때, 물건만 있을 때, 채권과 물건이 같이 있을 때, 여기 순위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근저당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순위 배당으로 먼저 배당해서 5천만 원 받아가고, 그 다음에 가압류잖아요. 그럼 가압류는 또 안분 배당이니까 남은 금액에서 또 안분 배당을 또 따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니까 근저당 그 뒤에 있으면 또 뒤에서 흡수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분 배당과 순위 배당 그리고 흡수 배당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이 살짝 어려우면서도 헷갈리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배당 순위 정리할게요. 우리는 4순위까지만 알아도 된다. 첫 번째는 1순위는 강제집행 비용, 2순위는 최우선 변제 금액과 임금 채권, 3순위는 당해세, 4순위는 우선 변제권이다. 네, 우선 변제권에 임차인이 들어있다. 전세권, 임차권,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은 월세 임차인,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검토해 봐야 된다. 당해세는 경매가 진행하는 물건의 국세와 지방세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전세 임차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가 좀 되셨죠? 배당은 결국 임차인의 배당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액 배당 또는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당 순위를 지금까지 공부했다. 그래서 배당 방법은 순위와 안분으로 구분을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하나를 지칭하면 물건인 저당권과 채권인 가압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외우기 좀 쉽죠? 물건인 저당권은 등기된 순서대로 배당을 한다. 채권인 가압류는 같은 순위로 안분 배당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나요? 처음에 이 배당이 참 헷갈려요. 그래서 이 뒤에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멘붕이 옵니다. 그 채권 금액을 막 계산하라고도 하는데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배당하는 금액이 임차인하고 연관된 부분만 검토하시면 되고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명도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도 돈을 받아가는 소유자는 명도하기가 좀 좋잖아요. 아예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아가는 데면 정말 이사비를 많이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배당을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헷갈리는 배당 순위 연습하세요. 네.